어이서 보이서 따라와 있어. 조금만 따라봐.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찾아지겠지. 찾아지겠지. 네, 매주 수요일 정치권 이슈들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치학자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교수님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의 국정감사 좀 중간 평가 점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요? 점수 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예. 보통 저희들이 꽈락하면 40점 정도가 네. 꽈락이라고 봤을 때 네. 저는 좀 꽈락은 넘는 점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조금 후하게 줘서 네. 한 5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55점 60점 정도. 주면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55점 예. 주셨습니다. 주요 상임위원회 모든 곳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의 주요 화력을 김 실장에 집중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고비마다 김현지 실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의혹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턱도 없는 음모론이라면서 반박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진영에서는 뭐 만사 현통이다 이런 예. 말을 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김현지만 통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할 정확한 아킬레스건을 잡고 싶어하는 어떤 욕망이 저는 반영된 거다라고 보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그런 아킬레스건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대중 앞으로 끌어내서 실제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거의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효과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고 네. 이건 앞으로도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마 이번 국감에 아마 김현지 부속실장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내년 또 국감에도 또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의 하나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부속실장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 이전에 정무비서관 할 때도 정무비서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예.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중요해지지? 이걸 참 국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정말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면 죄가 되는 내용, 문제가 되는 내용을 콕 집어서 이것 때문에 당신은 이 자리에 정인으로 서야 된다. 아니면 참고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뭐 인사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인사에 개입했으면 정확하게 인사에 개입한 물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카드라 통신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불러내는 국민의힘의 어떤 증거 기반의 어떤 요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약한 상태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는 힘들다. 예.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안 나가려고 하는 것 보면 뭔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이상한 그 좀 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심리를 이제 국민의힘은 좀 활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물적 증거가 확실히 있다기보다는 좀 심리전을 펼치고 그렇죠. 있다 저는 이런 심리전에 말씀이신 가깝다 그렇게 거잖아요. 봅니다. 그래서 김현지 실장이 출석을 해서 이런 의혹들을 좀 털고 가야 한다.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초반에는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진보적인 여러 정치평론가들도 그렇고 뭐 왜 안 나가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시간을 묵혀버렸죠. 이 시간을 묵혀버려서 김현지 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나가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나가는 모양새가 네.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도와주는 그런 형국으로 비춰져 버리는 예. 이미 저는 그런 프레임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은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런 어정쩡한 상태인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이 예전에는 왜 그 김현지 안 나가냐 나가서 그냥 똑똑하니까 똑부러지게 그냥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나오면 톤이 좀 바뀌셨어요. 굳이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된 마당에 나가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라면 안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 입장으로서도 사실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말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감에는 아마 안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대법 관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1년 유예 기간을 둔 뒤에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하는 방식입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기존 법원 내부에서 이루어져 온 법원 평가도 외부인이 포함된 법관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이번 개혁안 어째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사법부는 정말 언터처블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뭔가 성역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부서로 봤는데 네. 실제로 상권분립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지만 광의의 개념에서 보면 사법부도 정부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정부라고 정부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정부기관이면 그 속에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기관이 비효율적일 때 근데 지금의 14명 시스템이 비효율적이어서 대법원에 엄청난 그것들이 산적해 있고 재판 진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비효율성을 고치는 건 저는 너무도 당연하고 그런 비효율성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참여가 국민의 어떤 감시의 어떤 눈이 조금 곁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요구들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있어 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사법개혁 내용은 타이밍이 지금 현재 사법부와 행정부가 입법부가 맞서는 이런 상황이어서 타이밍이 좋지 않을 뿐인 거지 저는 원래부터 사법부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있어 왔던 그런 내용이어서 저는 내용은 뭐 그다지 충격적인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안이 이제 현 정부 임기 내 통과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의 재판을 대비하는 용도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22명이 모두 대통령에게 유리한 인사로 채워지는 게 맞는지 퇴임 후에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이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법관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에 반하는 혹은 불이익을 주는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로 연결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왜 자기가 부정합니까? 저는 전혀 상관없는 거다.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법원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원칙이 견지된다면 그게 뭐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선임됐다라고 해서 그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리한 혹은 현 정부한테 유리한 판결만 할 거다. 그렇게 본다면 사법정의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건 저는 그냥 말을 할 가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는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일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민주주의는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게요.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예. 자, 그리고 재판 소원제 추진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3심제인 법원 판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재판 소원인데 사실상 4심제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4개 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 지도부 차원에서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재판 소원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재판 소원제라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사회적 쟁점이 굉장히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옥상옥에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사법부의 모든 판단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명확하고 그다음 법관들도 헌법에 의거해서 모든 판결을 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 권위체인 헌법재판소의 어떤 판단들을 받을 사안이 있으면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하죠. 개념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재 상권 분립이 이렇게 확실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신뢰받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 정설인 상황에서 또 다른 기관을 둬서 재판 소원까지 간다. 이건 저는 조금 국민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엄청나게 억울한 부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은 재심을 통해서 그걸 뒤엎는 방법인데 재심은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심도 못하고 그냥 억울한 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결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저로서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저는 사회적인 공론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수기를 거쳐서 저는 마지막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필요한 측면도 있고 필요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도 저는 공존하는 게 사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 사심제라는 이야기까지 받고 있는 재판 소원 좀 살펴봤고 언론 개혁안도 나왔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겠다는 건데 언론사나 유튜브의 가짜 뉴스 등에 대해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징벌적 배상 제도는 지금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영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3세기에 징벌적 배상제도에 가까운 법들을 가져왔어요. 그게 커먼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때 그런 걸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 징벌적 배상제도의 전형적인 예가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예.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얘는 입에는 입. 뭐 이런 것들이 그 법정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양형이 좀 적다. 네.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고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제 체계 안에서 규정한 형량보다는 한 2배 내지 많게는 4배 정도까지도 더 무겁게 내리는 게 저는 사회적인 어떤 공감 이런 것들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제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바뀐 정권에 의해서 추진되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받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렇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왔고 그다음 우리 사회에서도 벌써 2018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3개 내지 제가 기억하기로 4개 정도의 관련 하도급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이와 유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지금 다른 법의 영역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언론의 영역에서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런데 가짜라는 걸 누가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표현 자유 침해 논란도 일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 방안도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거꾸로 가짜라고 하는 것들을 예. 규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거꾸로 저는 말씀드리고 저는 그러면 가짜가 그대로 판치게 둬서 가짜가 일으키는 사회적 해악을 그대로 둘 거냐? 이 문제도 또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게 동일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더 크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가짜 뉴스에 있어 정말 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저는 동전의 한 면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면에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조금 진지하게 검토될 시점에 왔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요. 그래도 좀 충분한 수기 과정을 가지고 분명히 필요하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그럼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명백하게 100% 가짜 뉴스라고 판명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니다. 완전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 90% 가깝게 이건 가짜일 거야라고 하는 사회적 공감이 있으면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굉장히 좀 철학적인 그렇지 느낌이 않습니까? 드네요. 네. 자, 이어서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여권에서는 특히 이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권에서도 이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유세 인상 이거는 되게 정말 여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엄청나게 쉽게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유세 인상해가지고 인상을 논의하거나 혹은 그 비슷한 형태의 제스처를 취해가지고 성공한 정부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강력하게 한다 그러면 그 민주당은 대단한 정권인 겁니다. 사실은. 자기 부담을 다 안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유세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예컨대 뭐 서울 강남에 혹은 강남 근처에 마용성에 한 30억 40억짜리를 갖고 있다. 근데 그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나는 이 집 떠나서 다른 데 살기도 어려운 상태야. 근데 갑자기 보유세 내라고 엄청 올려버리잖아요. 뭐 예컨대 미국처럼 한 1% 범위 안에서 부동산세 내라.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한 30억 되면 1년에 3천만 원 내야 되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소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세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유세를 꺼내는 이유는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지금 뭔가 시장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잠재우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어떤 대안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걸로 꼭 가야 되겠냐. 저는 오히려 어떤 공시지가 예. 이런 것들의 어떤 퍼센테이지를 좀 조정하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 이런 것들로 충분히 조금 어떻게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앞두고 만약 이걸 정말 뭐 그게 몇 퍼센트가 될지는 모르지만 보유세를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 저는 지방선거에는 바로 그냥 큰 파급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정도는 굉장히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요 부동산 대책 그 여파가 지방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당연히 엄청나게 미칠 겁니다. 저는 뭐 서울시장 선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남 4구 플러스 마용성 하면 7개나 되지 않습니까? 그 7개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문제가 되면 그 여파들이 다른 구들로도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민주당은 서울에서 박빙의 승부로 간다 만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동산 보유세 문제까지 겹친다 그러면 저는 서울은 지켜내기가 어려울 거고 부산도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수영구라든지 아니면 해운대구라든지 이게 높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서는 예. 저는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선거에서는 절대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봅니다. 물론 사회적 개혁의 관점에서는 이건 뭐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고 부동산을 잡는 효과도 높은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최고의 어떤 선택일까? 그건 고민을 좀 정무적인 관점에서 저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살펴볼 이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걸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여당은 물론이고요.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 부분 저는 장동혁 대표는 거의 국민의힘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 대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엄청 도와주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끝까지 내란 전후 네. 변화 없음. 우리는 변함없는 정당이야. 내란에 대한 우리의 스탠스는 여전히 어정쩡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에 대한 스탠스도 어정쩡해. 이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분의 실체를 인정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저는 내란을 극복한 국민의힘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를 만드는 건 장동혁 개인이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저는 그 105명 물론 그 중에서 한 20여 명은 아마 그 장동혁 대표에 반대를 하겠지만 그렇죠. 상당 부분이 그 장동혁 대표의 생각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을 지지하는 그 밑에 있는 국민 당원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거의 60, 70%, 80%가 이걸 그대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쇄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지방선거를 치룰까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뭐 부동산을 망치거나 그래서 뭐 아니면 경제적인 성과를 전혀 못 내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반사의 이견을 얻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기를 엄청나게 바라고 있겠지만 저는 그런 예. 것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골대에 골인을 시킬 수 있는 저는 공격수는 국민의힘에는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책골을 기다려야 되지. 자책골을 기다리는 후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어서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위원장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는 불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총력을 기울이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함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향후 불경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어째 보십니까? 저는 이제 불경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거는 예. 뭐 수도 없이 지금 선거에서 많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제대로 한번 공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총선이라든지 뭐 지방선거 이런 데서도 수도권이 워낙 많은 과반이 넘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키면 이긴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마 강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저는 이번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춰선 상태고 정권 재창출을 안 하고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현재 정부도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안정적으로 하려면 저는 부산, 울산, 경남, 불경 지역의 표심의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예. 갖고 있는 말한 포인트는 그런 포인트다.
그런 관점에서 불경을 놓치고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수도권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경을 이기지 않고는 그걸 이긴 선거라고 민주당은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래서 불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내년 지방선거 지역의 민심을 가를 이슈 뭐 어떤 것들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해양수산부 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부산이 북극 항로의 중심지로 우뚝 서고 그런 관점에서 정부 여당이 그런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내놓는 거죠. 북극 항로의 중심지인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제2의 수도권 혹은 해양 수도권 혹은 동남 수도권 어떤 표현으로 수도권의 표현을 하든지 간에 그 수도권에 준하는 수도권의 개념을 갖고 불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선거의 뭔가 전략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힘 있는 여당론, 일꾼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접목될 때 저는 그 파괴 효과는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을 제정할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다음 행정부를 장악해서 모든 행정 권력을 행정수단을 동원할 능력이 있는 완벽한 정부 여당이다. 즉 유권자들한테 이야기해 우리 이런 그림을 갖고 있고 우리 이런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렇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아마 정부 여당 민주당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그냥 딱 생각해 보면은 너무 쉬운 그림인 것 같기도 한데 또 이게 불경 지역의 시민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교수님은 이 흐름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저는 불경 지역 주민들은 거의 마지막 선택의 과정에 와 있다. 저는 이번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불경의 전체적인 미래가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2030년 한 초반 정도 되면 아마도 인천이 완전히 그 제2의 도시로 우뚝 설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부산의 추락 속도 그다음에 부산의 인근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는 거는 저는 뭐 거의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불경 지역 유권자들의 새로운 선택 뭐 이런 가능성들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보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지역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한편에서도 생각을 합니다. 한편 부산 MBC가 부경대 교원기업 올댓 ENR에 의뢰해서 2034년까지의 지역기업 소멸 위험을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되면 지역기업 10건 중 4곳이 10년 뒤에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는 예측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이 내용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라질 위험이 뭐 수도권에도 그런 위험은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비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 시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거리를 직선거리로 봤을 때 한 225km 이하에 있는 위도에 있는 부산을 포함한 불경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런 지역들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확률을 따지면 한 4%포인트에서 5%포인트 정도 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건 엄청나게 큰 퍼센테이지라고 보고 통계적으로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확률인 건데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확률의 범위 안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훨씬 빨리 망하고 멀수록 빨리 망한다라고 하는 이 가설이 왜 중요하면 이게 14,000 몇백 개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저는 굉장히 그 표본 집단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얻게 되는 결론은 결국은 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일수록 벚꽃 지는 순서대로 망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먼 지역에다가 망하지 않게 만드는 일정한 조치, 엄청난 국가적인 자원의 어떤 재분배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먼저 부산, 그다음 울산, 경남의 제조업 기반의 어떤 그런 기업들을 살리는 특단의 노력들이 필요하고 특히 그 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의 그런 피해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살려나가려고 하는 저는 자원의 재분배, 이 분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연구 결과였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처럼 이게 그냥 뭐 지역에서 자립해서 이겨내기에는 좀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완벽히 한계입니다.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의 전략을 발전을 해할 때
지금까지는 뭐 성장 거점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예. 잘못됐다. 그래서 지역 내부의 지역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을 개발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노력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주장들이 요즘은 내생적인 발전 전략으로 많이 내세워지고 있는데 예.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도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뭔가 마중물이 없는데 발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입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뭘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게 저는 지금 불경의 상황이고 부산의 상황이다.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가까운 저는 자원의 투입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런 마중물이 없이는 저는 부울경 지역 그리고 부산은 결코 재도약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팔다리가 없어도 사실 뭐 살아는 있겠지만 살아는 있겠죠. 그걸 또 살아 있는 게 생존은 맞나 하겠죠. 이렇게 또 예, 얘기가 되는 그렇지만 거기 그 때문에 시간 지나면 네. 언젠가는 빨리 그 팔다리 가지신 분들보다 더 빨리 죽는 건 명확하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방선거가 곧 이제 다가올 테니 그때까지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산 오늘도 구름 많고